쿠바, 시간을 멈춘 나라. 쿠바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하바나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과 제한을 겪고 있는 210만 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은 임금, 비싼 식료품, 제한된 의약품 접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쿠바는 과거에 갇힌 것일까요? 그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소련이 쿠바를 지원하던 시절, 쿠바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쿠바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쿠바는 여전히 고립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오래된 집에서 살고 빈티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모든 쿠바 사람은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과 그 양을 결정하는 작은 책을 들고 다닙니다. 1960년대부터 이 배급 책자는 기본적인 식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현실은 매우 가슴 아픕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4년 쿠바 시민은 배급 카드로 하루에 80g의 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60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2조각의 빵을 겨우 살 수 있는 양입니다. 배급 제도는 사람들의 식량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많은 가정은 거리의 상인들로부터 식품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상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이 비공식 시장에서 음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면 정부는 이러한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식료품을 이웃에게 팔아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평균적인 쿠바 노동자는 한 달에 약 4,000페소를 벌며 이는 공식 환율로 약 18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 한 판의 가격은 3,000에서 3,500페소로 기본적인 단백질 원인 계란 한 판을 사기 위해서는 한 달 임금의 대부분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양만 사면서 이리저리 아끼고 매일 재정과 감정적으로 균형을 맞추려 애씁니다. 가족들은 2주의 단백질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약값을 위해 돈을 아껴야 할지 몇 시간씩 계산합니다. 만약 하루에 빵 2조각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쿠바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쿠바의 의료 시스템을 지역 내 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의약품의 부족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항생제, 진통제, 수술용품 등은 자주 부족하고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대해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들은 필요한 의약품의 70%를 구할 수 없습니다. 70%. 병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자신이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을 직접 병원에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트, 수건, 때로는 전구까지 포함됩니다. 가족들은 병원 약국에 있어야 할 약을 찾기 위해 며칠씩 약국을 돌아다닙니다. 약이 없는 의료 시스템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엔 전력 부족, 검열, 디지털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동안 쿠바는 디지털 어둠에 갇힌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이 자주 발생하고 여러 뉴스 매체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쿠바에서 전력 차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가정은 기본적인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 정전이 하루 20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리고 인터넷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자유로운 저널리즘 개념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정부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정부 온라인 뉴스는 정기적으로 검열됩니다. 하지만 연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주요 플랫폼과 서비스는 쿠바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틱톡은 차단되어 있고 차트 GPT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역 차단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제한적인 디지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고립은 단순히 오락이나 소셜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비즈니스 기회, 정보 접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쿠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네테라 세대에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성인 오락과 관련지어 생각하지만 쿠바에서 지네테라는 현지인들이 부르는 유료 여자친구를 의미합니다. 이 여성들은 관광객과 만나 식사를 함께하거나 바와 디스코에서 즐기며 때로는 양쪽 모두 원할 경우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은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인 삶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광객과 유료로 교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사, 간호사, 대학 졸업생들로 정식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들은 종종 고학력자이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다른 경제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관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쿠바의 관광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쿠바를 저렴한 카리브 여행지로 홍보하지만 실제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광 지역에서 단기 임대는 쉽게 $1,000를 넘을 수 있으며 장기 임대는 월 $600 정도가 평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불하더라도 쿠바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숙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잘 관리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과 몇 블록만 떨어져 있는 곳은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많은 거리에서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습니다. 주요 거리와 골목길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낡아 폐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 작업을 위한 건설 장비들이 있지만 그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정부는 실제로 일부 주민들이 관광객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경험이 중요한 관광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광객들이 특정 지역에서 보호받는 한편 지역 주민들은 그 외의 지역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쿠바에서 일상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관광객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고전적인 미국 자동차들입니다. 이 차들은 단지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한 향수를 자극하는 소품이 아닙니다. 이 알멘드로네 알메드로네스는 고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되는 집단 택시로 승객들이 타고 내리며 비용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함께 이동합니다. 이 자동차들의 엔진은 수많은 수리를 거쳐 개조된 엔진입니다. 정비사들이 찾거나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을 이용해 엔진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차 안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밀착된 상태로 타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대화는 쌀 가격부터 최신 야구 경기까지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교통수단은 사람들이 서로 생존 정보를 교환하는 이동식 커뮤니티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과구아구아라고 불리는 대중버스입니다. 이를 기다리는 일은 끝없이 인내를 요구합니다. 카리브해의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은 수시간을 기다리곤 합니다. 버스가 드디어 도착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 도와 자리에 앉히고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성된 연대감이며 동시에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은 에어컨이 있는 택시로 이동하지만 평균적인 아바나 주민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매일의 이동은 작은 모험이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교통편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교통 상황에 맞춰 여유 시간을 더 두고 계획합니다. 쿠바의 이웃 감시 시스템인 혁명방어위원회 CDR은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쿠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의 80% 이상의 이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적 감시가 제도화된 것으로 주민들이 서로의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쿠바 사람들은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웃들이 공식적으로 서로의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장려되는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로 인해 현지인들은 속삭이는 대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 신뢰하는 친구에게 하는 말,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말을 구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심리적인 압박은 직업 선택에서부터 개인적인 관계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스메 키스메라고 불리는 가십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인 정보가 제한되고 통제되는 사회에서 소문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이번 주에 어디서 식용유를 구할 수 있을까? 어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친척이 약을 팔고 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는가? 이러한 비공식적인 정보망은 일상적인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는 사치가 됩니다. 쿠바 여성들은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쿠바는 공식적으로 성평등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대학 졸업생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쿠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외모와 아름다움이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미용 유지조차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병의 염색약은 엔리 500페소로 이는 최소 월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기본적인 위생용품들은 구하기 어려우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본적인 미용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몇 달을 모은 후 전략적으로 미용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샴푸를 살지, 컨디셔너를 살지, 립스틱을 살지, 비누에 투자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공식적인 미용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미용실을 열고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며 희귀한 미용 제품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 기반 사업들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년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직장인 여성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의류조차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사, 의사, 엔지니어들은 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게 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교육적 성취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는 독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아마도 쿠바 경제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달러 상점의 등장일 것입니다. 2019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달러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나 유로로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평행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점들에 들어가면 수입된 식료품, 가전제품, 가정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가격은 모두 달러로 책정되어 있어 페소 급여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상점들은 정부에게 중요한 외화 수익을 제공하지만 쿠바 사회 내에서 전례 없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송금이 가능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수입 식품, 고급 가전제품, 최신 전자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소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이 경제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이는 정치적 연결이나 교육과는 관계없이 외화 접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급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통화 시스템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쿠바는 공식적으로 쿠바 페소만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환율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환전소인 카데카 차데차에서는 1달러당 약 120페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운영되는 환전은 1달러당 350페소를 제공하며 이는 법적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환율 제도는 사실상 두 개의 별개 경제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운영되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달러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며 에어컨이 있는 상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하지만 페소에 의존하는 가정은 빈 상점에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하거나 비싼 비공식 시장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불평등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극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바카르디 롬의 이야기는 쿠바가 과도한 정부 통제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카르디는 1862년에 쿠바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쿠바 럼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카르디는 쿠바를 럼의 수도로 만들며 쿠바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하자 바카르디 가족은 자사의 기업을 넘기기를 거부하고 푸에르토리코와 다른 나라로 사업을 이전했습니다. 오늘날 쿠바는 다양한 국가 주도의 브랜드로 럼을 생산하고 있지만 바카르디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럼 생산업체로 쿠바가 가질 수 있었던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다른 산업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백인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 기업은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기업가 정신을 제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큰 민간 기업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농업 정책도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담배 농부들은 농업부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생산물의 90%를 정부에 판매해야 하며 이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의 수익을 보장하지만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제품을 개선하더라도 그들의 이익의 90%가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쿠바의 경제적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는 은행 밖에서의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긴 줄은 너무나도 흔해져서 쿠바 사람들은 은행 대기 중에 비공식적인 줄서기 방식과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쿠바 은행 협회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해 ATM 네트워크가 자주 멈추기도 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많은 동네에서는 전자뱅킹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현금 부족 문제를 인정했으며 고객들이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지만 쿠바에서는 은행이 고객들에게 자신의 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TM 출금 한도는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루 출금 한도는 세제는 15천 페소, 즉 거리 환율로 약 10일 30달러입니다. 집세를 내거나 약을 사야 하는 가정은 이 한도 때문에 여러 번 은행에 가야 하며 그때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부분의 거래가 여전히 현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결제를 촉진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고 정전이 잦아 카드 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상점들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데 이는 단지 결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바를 오직 어두운 색조로만 그리는 것은 공평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쿠바의 정신은 강하고 꺼지지 않는 빛을 발산하며 그것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적응력과 존엄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교훈이며 여러분이 행복과 만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연대입니다. 배급이 끝나면 이웃이 나누어주는 조금의 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우산 아래에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낯선 사람, 어려움 속에서 마주하는 미소는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하바나의 어떤 동네를 걸어가면 사람들은 모여들어 자발적으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쿠바 사람들이 문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저항이 느껴집니다. 쿠바의 날카롭고 재치 있는 유머는 탈출구이자 저항의 한 형태로 작용합니다. 쿠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치적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독특한 농담과 말장난의 어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유머는 씁쓸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발하고 창의적이며 놀랍도록 낙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꺾을 상황에서 absurdity와 웃음을 찾습니다. 쿠바에서의 문화적 풍요로움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눌리지 않습니다. 작은 예술가들의 작업장이 폐기된 물건을 아름다운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탈바꿈시키며 커뮤니티 연극 그룹은 낡은 마당에서 공연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문화 프로그램이 아닌 공식적인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쿠바 사람들의 존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일요일 산책을 나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신발이 테이프에 의해 붙어 있지만 학교에 갈 때는 교복이 깔끔하고 다림질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광장에서 춤을 추며 로맨스와 기쁨을 찾는 노부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삶을 축하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함을 창의성과 연대의 기회로 바꾸어 놓습니다. 쿠바에서의 생일 파티에서는 가족이 몇 주 동안 절약해서 모은 재료로 만든 케이크가 있을 것입니다. 장식은 신문과 병뚜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웃음, 진심 어린 축하의 분위기는 더 부유한 나라에서 경험했던 많은 화려한 파티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쿠바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나라로 혁명적 이상과 경제적 현실, 풍부한 문화유산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경제적 절망과 정치적 억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필수품,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수십 년 동안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놀라운 강인함, 창의성,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쿠바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정책의 인간적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이 하바나에서 나온 것이든 워싱턴에서 나온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관광 명소를 넘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고군분투와 작은 승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쿠바의 현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고 이러한 고난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알림을 켜놓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